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달 심리학을 강의하게 될 장현숙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운대학교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에 입학하시고 합격하신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운대학교 캠퍼스는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꽃이 한참 필 시기인데 학생들께서 이 교정에 아름다운 꽃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돼 있던 동영상을 토대로 해서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발달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현란 저자의 발달 심리학입니다. 이미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듯이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께서는 교재와 PPT 자료를 함께 공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마음과 행동의 발달 과정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특히 발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나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들은 이 발달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수강을 하셔서 나중에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 청소년 지도 또는 상담 전문가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제가 잠시 영상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그 과정은 처음에 발달 심리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발달의 생물학적 기초와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주의, 지각 및 기억 발달을 쪽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성인 및 노인의 그 시기까지 진행해서 어떻게 발달에 대한 그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다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발달 심리학의 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링크했던 이제 동영상에서 발달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에서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개요를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발달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가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과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은 굉장히 어떠한 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발달의 과정입니다.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신체적, 운동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전 생애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이라고 하는 말과 연속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계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정한 순서와 패턴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서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한번 과거의 성장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바로 달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로 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보면 태어나서 아기가 누워 있다가 기어 다니다가 천천히 걸음마를 떼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떼고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들 같은 경우가 체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연령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단계별로 해야 하는 어떤 행동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연령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신체적인 변화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바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어다니다가 앉아있다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발자국을 떼다가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 단계의 어떤 변화 과정이 뒤에 후반기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장, 성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때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 과정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렇다면 성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적 성숙, 어떤 성격적 성숙,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감소와 태화 과정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감소와 태화 과정도 우리가 발달의 커다란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언급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광의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함축해서 우리가 발달의 어떤 관점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다라고 하면 노인은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속한 그러한 단계인데 이거는 발달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의 과정 그리고 태화나 감소의 과정도 발달의 하나의 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기, 노인기까지의 그런 모든 단계적인 과정에서 이 발달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를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24살까지를 청소년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19살, 20살부터 성인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면 성인기의 전 단계라고 얘기되어지면서 그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그런 과정 중에 속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어떠한 발달 행태를 보이는가가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 정서적 영역인데요. 생물학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와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발달하여서 아기 때보다는 아동기 때, 아동기 때보다는 청소년기, 청소년보다는 성인기 때 어떤 운동 신경이나 그러한 그 신체적 감각이 조금은 뛰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아동하고 뭐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달리기를 해 봤을 때 그 차이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영역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나 기억, 지능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발달의 어떠한 체계적 단계를 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3살보다는 5살, 5살보다는 7살, 7살보다는 뭐 20살. 이러한 연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 훈련, 사고력 정도가 단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 영역은 대체적으로 연령하고 비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아기들, 아동들 중에서도 천재적이야."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영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서와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인데요. 이 사회 정서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인간이 자기의 정서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한가, 또는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공격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영역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다 한꺼번에 포괄하여서 발달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러한 전 영역에서 발달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만 그 자아 개념이 잘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 발달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에 있어서 연령 순서대로 그 단계별로 분류가 되는 것을 발달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태내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내기라고 하는 거는 수정란에서 형성을 해서 출생까지의 우리가 배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태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 태내기 이후에는 영아기가 되겠습니다. 24살까지는 우리가 영아기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동기, 초기 아동기, 중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러한 이제 발달 단계를 분류를 하는 것이 발달의 시기입니다. 요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그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에릭슨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발달에 있어서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 발달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발달 심리학이라고 지칭하기 이전에 중세부터 18세기까지에서는 보통 아동, 이제 초기 발달 심리학자들이겠죠. 이런 초기 발달 심리학자들은 아동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3-4살 또는 5-6살, 그리고 뭐 초등학생, 요런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어떠한 경험이 축적되고 어떠한 경험이 쌓이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백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서 18세기 이전까지는 아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발달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연령에 따라서 보면은 그 아무런 경험이 없던 거에서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아동의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시작을 해서 다윈, 홀, 비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진화론에 있어서 어 그 진화론을 이제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인간이고 동물이고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잘 적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속 발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 적응을 잘하는 그런 유전자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유전자들은 퇴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설인데요. 이런 진화론설 한 측면으로 부터 다른 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 발달 단계를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홀과 비네였습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지능 검사를 한다든지 설문지를 토대로 해서 그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그 어떠한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달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게젤이나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발달 심리학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만들어내게 된 이 학자들이 가지고 주장한 내용들이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950 년대하고 1960 년대에 있어서는요. 그 초기에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동기,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기, 노인기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때에는 주로 초기에 어떠한 발달 심리학이 그냥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거에 기인을 했다면 요 시기 때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뭐 그 원숭이 실험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 실험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토대로 해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 인지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발달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심리학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0 년대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발달하는 과정들을 특별히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연령을 구분지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요 설계한 거에 따라서 같은 연령별로 또는 다른 연령대별로 발달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학자들이 많이 집중하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1970 년대 이후 시기에는 이러한 그 발달에 대한 관심, 발달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설계가 아주 활발해졌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우리가 그 많은 학자들이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천성적이냐 양육적이냐. 다시 말하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개념이 천성과 양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을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자, 성격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선천적으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성격이 변했을까요? 자, 학생들은 지금 어떠한 입장이신가요? 학생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성격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런 측면인가요? 또 내 성격은 또 어떤가요? 한번 학생 여러분의 성격을 말씀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성격이 변한 측면이 있었을까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서 보면 이게 천성적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적응이 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성격을 바꾸려고 했는지, 자,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류해서 학자들은 계속 이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성이냐 양육이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요 그 두 개념으로 연결지어서 계속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발달 단계에서 보시면 신체적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3 살, 뭐 5 살, 10 살, 15 살, 20 살 이렇게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떠한 친구들 보면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떠한 친구들 보면 키가 작기도 해요. 자, 이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거는 내가 유전적으로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환경적으로 콩나물이나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이러한 키 클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키가 컸을까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각의 발달과 연결해서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기에는 이분법적으로 유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유전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전과 환경, 이 두 가지 용어를 모두 다 접목시켜서 발달에 대한 관점을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는 두 가지의 관점, 유전이나 환경이냐, 그리고 여기하고 맞물려서 연속성이냐 비연속성이냐, 이러한 논쟁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소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가 지속적으로 커 나간다든지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우리가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같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거가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고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 단계하고에 꼭 비례적이지는 않고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일 때 비연속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사춘기 때 우리가 심리적 변화도 나타나고 신체적 변화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일반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 시기에 사춘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사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사춘기가 오는 시점이 쪼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춘기가 엄청 빨라져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살 때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살 때 이미 신체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떠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돼서 그제서야 사춘기가 도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는 10살 때 오고 누구는 15살 때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어 비례적으로 보이지 않고 발달 단계하고의 어떤 연속성이 없는 경우를 "비연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례적인 관계가 되겠고요. "비연속적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발달 단계가 이렇게 단계가 사람들마다 일정하지 않고 누구는 이 단계를 거친다든지 누구는 다음 단계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이 사람마다 틀린 질적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발달 심리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개념으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령에 따라서 그 개인들의 어떠한 위치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례에서는 IQ가 나와 있습니다. 이 IQ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IQ 검사를 합니다. 고 연령대의 IQ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고 연령대의 IQ 검사를 하면 수치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3살 때 IQ가 130이 나와서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요. 이런 특별한 사례는 우리가 예외로 치고 비슷한 연령대의 IQ 검사를 하면 수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와 반대로 의 개념은 불안정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편성이냐 특수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 심리학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이냐 특수성이냐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편성은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그 일반적인 문화에 따라서 유사하게 발달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 시기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 시기가 있고 외국에도 초등학교 시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가 있고 대학교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외국에 하고 이제 아시아권하고 대학에 가는 연령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 유사한 문화권에서 봤을 때 그 교육 단계의 시기가 비슷하다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와 다른 개념으로 특수성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발달 과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 발달 단계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명이 발달한 지역하고 문명이 덜 발달된 지역 이제 문화가 발달된 나라들하고 문화가 발달돼 있지 못한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어떠한 그 사는 부족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아시아 그 인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이 그 문화의 보편적인 어떠한 그 행동 모습인데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들을 보면 스마트폰이 뭔지 그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자동차가 있다든지 또는 뭐 옷을 뭐 입고 다닌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수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적이나 문명적인 차이에 따라서 발달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이제 특수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요 접근 방법은 우리가 발달 심리학 이론을 우리가 완성을 하고 요 발달 심리학의 어떠한 이론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패턴, 그다음에 인지적, 정서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유용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이론들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이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이론이 어떤 실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상과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의 이론적 접근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행동주의적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파블로프, 스키너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그 행동에 있을 때 조건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적인 이론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학습적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벤두라 또는 반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두라가 제시한 어떠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다시 아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반두라의 보보 인형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또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반두라는 보보 인형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자기가 본 것을 똑같이 모방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것이 인제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엄마나 아버지,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그대로 아이가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찰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영아기나 유아기 때 또는 아동기 때 부모의 어떠한 모습을 봤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성인기에까지 어떠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가 집 안에서 많이 싸움을 한다든지 부모가 서로 때리기를 한다든지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만일에 이러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때리는 것, 폭력 이런 거가 그렇게 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는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두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 학습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 접근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 분석학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제시한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인데요. 요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발달 심리학에 대한 개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이 프로이트 이론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